그거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니까? 대가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지문에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클 때 투자자는 이를 채택한다. 그때 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06페이지 있죠? 하단을 가면 기출 지문이 있죠? 거기 하면 1번에 부동산 투자자가 위험 회평이라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고 돼 있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요 태도 있죠? 행동. 이게 반영된 선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게 투자자의 유형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틀려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항상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 표준 편차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 있죠? 이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얘는 위험을 감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수익이 조금 높아지게 됐을 때 감수하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라도. 그러면 요 위험에 대한 약간의 대가만 주어줘도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예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샀을 때 1,000원 주고 복권 샀죠? 근데 1,000원이 당첨이 됐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원 이상의 금액이 되면 더할 날 없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의 무차별성의 기울기는 완만해요. 그런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무차별성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다시 세분하면 보호적인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인 투자자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 가서 연계해서 또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는요, 일반적으로 그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지만 반드시 비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이 미래 수익이에요. 위험이 크다고 반드시 수익이 크리란 법도 없고 위험이 작다고 해서 수익이 반드시 작으란 법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냐면 203페이지를 가보세요. 가면 거기 요구 수익률 나와 있죠? 네. 이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무위험률 있죠? 이거. 무위험률은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 최저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위험률은 시장 이자율 있죠? 또는 국공채 금리로 대변되는 게 무위험률이에요. 이건 확실히 지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량하기가 어려워요. 유형도 다양하고 리스크에 대한 거 형태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가 수익률을 결정할 때는 부동산과 대체 투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자본시장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줘요, 안 줘요? 시장에서 줄 거 아니에요, 시장금리는. 그렇죠? 근데 시장 이자율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가 2%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시장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시장 이자를 내가 포기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요 수익률을 정할 때는 이게 최저 기준이라고요. 최소한 이거 이상은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커지면은, 즉 무위험률이 커지면 뭐가 커져요? 이것은 커진 거예요.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그러면 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낮아지니까 얘도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가 가산이 돼요? 요 위험 할증률은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배우셨죠? 비체계적 위험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금 전에 했어요, 조금 전에. 그죠? 그러면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걔네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거가 안 되는 애들이 뭐예요? 그게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체계적 위험. 뭐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쪼마가 여러분들이 기출지문 봤었죠? 부동산 투자 위험이 높아질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203페이지에 가시면, 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C라고 되어 있죠? 투자자마다 위험 혐오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험 할증률과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차이가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라고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면, 자,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아까 우리가 투자자의 유형 이렇게 3개 배웠죠? 3개. 얘가 얘기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와 얘가 생각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겠죠. 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없잖아요. 얘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얘기했었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관계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데 204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피쉬 효과라고 되어 있죠. 어빙 피셔라고는 학자는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감안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상 인플레이율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무위험률 있죠. 요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래는 2%하고 3% 합쳐서 5%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만큼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에 대한 대가까지 반영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이것까지 반영해서 요구 수익률을 해서 투자가치 계산하는 문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언급이 된 거예요.
원래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닌 거예요. 인플레이까지 조건도 완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거기 밑에 가면 예제 문제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여러분 시험에 물어보게 되면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율 있죠. 요거 3개까지 주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치 상승 예상률 있죠. 예, 이거를 반영할 수는 없어요. 이 조건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또 변제 조건이 또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요거 수익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게 아주 오래전에 2000년대 초반 있죠. 그때 이렇게 기출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넘어가서 해가 나중에 행정심판 청구에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한 7년인가 끌었을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가는 얘기하는데 행정심판 청구까지는 1년 안에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 있죠? 작년 시험에 누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정답 심사, 최종 정답 나왔는데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면은 올해 한 5월이나 6월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나오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3심제예요. 행정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3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판하는 과정을 이렇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공부해서 그냥 따는 게 낫지. 그걸 어떻게 5년, 7년을 어떻게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요거 수준의 구성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궁금한 거를 자꾸 물어보고 막 그래야 돼요. 처음에 들어서 한 번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그죠?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자 207페이지에 가면 위험의 처리 방법과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고 또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느 학자가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쪽에서는 위험 관리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표현이 같은 거예요. 왜 같냐면 위험의 처리 방법에 보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어요. 그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중간 밑에 가면 양가로 1번에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고 돼 있죠. 1번에 위험의 회피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위험의 회피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위험한 투자는 생략하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전혀 겪지 않으려고 하는 투자자는 중립적 투자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험이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감수할수록 높은 수익도 얻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원천적으로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번에 기대치의 보수 예측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요게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험 관리에 들어가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요.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해놨냐면 기대 수익률의 기대치의 보수 예측 방법이라고 돼 있죠. 207페이지에. 그게 보수 예측이 뭐냐면 수익의 크기를 측정할 때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 그러면 내가 얻는 수익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위험 조정 할인율에 우리가
그 조정법이라고 돼 있죠. 여기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겠어요? 가로 열고. 요거 승인을 해놨잖아요. 장래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거 승인을 상향 조정해서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높여서. 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야 하네요.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위험을 전가한다는 것 있죠? 보험에 가입할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거기 208페이지 가면 맨 하단에 위험의 통제라고 돼 있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위험 축소 안에 위험 통제가 있는 거예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투자 수익이 있죠? 투자 수익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임대료도 있고 경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중에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걔를 집중 통제 및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뭐를 줄여갈 수 있다? 위험을 줄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걔한테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요 민감도 감흥도 분석은 투자론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개발론이나 관리론 등에서도 이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개발 쪽에서 출제할 때 감흥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인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그 위험의 관리 방법 중에 보면 2번 지문에 위험의 보유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저기 혹시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수선 충당금 이런 거 항목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알아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지금은 틀리지만 옛날에는 이 보일러 있죠? 중앙집중 난방막신 보일러가 있었어요. 근데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그 15년이 되면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일러 한 대 교체할 때 일기 교체하는데 돈이 몇 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시점이 됐을 때 그 돈을 입주자들에게 바로 배분해 버리면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십 원씩 계속 쪼개가지고 20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이걸 교체를 하게끔. 그래서 거기 보면 충당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참고를 알아두시면 돼요. 중개사 시험에서 설마 그게 나오겠어요? 그죠? 관리사 시험은 모를까? 그래서 거기 그 209페이지에는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하단을 보게 되면 예제 문제 하나 나와 있죠. 다음과 같은 투자 안에서 부동산의 투자 가치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율 있죠. 그리고 예상 수익이 4,500이잖아요. 얘네 세 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3하고 4하고 2 있죠. 다 더하면 얼마? 9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니까 4,500을 0.09로 할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4,500일 때 얘가 0.1이면 10배라고 그랬죠? 4, 5천. 근데 얘보다 이게 작잖아요. 할인이 작으면 금액이 커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0.09니까 지문 안에서 보게 되면 4억 5천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할인해 보시면 답이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출제자들은요, 지문 안에서도 힌트를 줘요. 지문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1년 하시면서 배워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계산은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포트폴리오 하고 들어가죠.